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AI 혁명이라는 거는 저는 결국 이게 우리 조지 오웰의 1984에 보면 빅브라더가 나오잖아요. 네. 세상을 지배하는. 결국 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빅브라더를 가리는 경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초입인데 결국 이번 AI 어떤 혁명, AI 경쟁에서의 빅브라더는 컴퓨팅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국 위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컴퓨팅 파워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은 엔비디아지만 이제 자체 설계 주문 칩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것. 샘 얼터먼이 이야기하는 7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네.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뭐 우리가 또 빅브라더는 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빅브라더 못지않은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네. 완전히 그냥 유럽이나 다른 뭐 동남아 같은 국가처럼 미국 플랫폼의 식민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네이버 카카오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데이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최근 그 오픈 AI의 행보뿐만 아니라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행보를 주목해 보면 자연스럽게 내재화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쇼티지를 경험했어요. 달란 대로 다 안 줘요. 못 줘요. 오픈 AI가 원하는 AI 반도체를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내재화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AI 반도체 산업이 유망하니까. 그러니까 이 산업, 그리고 AI 서비스의 경쟁력은 또 AI 반도체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심 경쟁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도 포함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전기차의 경쟁력은 배터리에 있는 것이고 배터리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가 전기차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니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행보.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행보들을 좀 보시면서 눈여겨보시는 현상, 예를 들어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든가 왜냐면 지금은 약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근데 그 경쟁이 더 격화될 거라든가 어떤 그 지형의 변화 같은 걸 좀 혹시 들여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지금 엔비디아가 쇼티지가 나는 이유가요. 네. 보면 엔비디아가 설계를 늦게 해서는 아니거든요. 못 만들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결국 엔비디아의 쇼티지라고 하지만 결국 TSMC의 쇼티지고요. 네. 그리고 TSMC에서 왜 그러면 이 엔비디아 칩을 못 만들어 주냐면 원래 파운드리라고 하면 우리 동그란 웨이퍼 만드는 전공정에서 쇼티지가 나잖아요. 예. 이번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후공정에서 쇼티지가 났어요. 어떤 후공정이냐면 코워스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도체가 사람의 뇌를 닮아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어도 작동을 했거든요. 네. 이거 이제 폰 노이만 구조 안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지금은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같이 붙여서 패키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 패키징을 하거든요. 이거 네. 2.5D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도 IFC 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GPU고 한쪽은 D램 아파트예요. HBM이라는 D램 아파트인데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상 복합 구조.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안 돼서 지금 공급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문을 하면 40주, 52주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자체 설계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되냐?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MS의 마이아 100이라는 칩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테슬라의 도조라는 칩도 있지만 D1이라는 칩도 있지만 네.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 써야 돼요. 2.5D 구조 같은 것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쪽은 계속해서 유망하다라는 거죠. 전공정에서 3나노에서 2나노로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요. 전성비를 위해서는. 그리고 이 패키징.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패키징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세그먼트가 생긴 거예요. 네. 사람의 뇌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TSMC고요. 삼성이 여기서 이제 되게 잘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데 잘하면 이제 우리가 또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근데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에서 보면 이런 쪽에서 굉장히 독특한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나 TSMC 쪽에다가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칩을 구멍을 뚫고 붙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요거를 붙이는 쪽에서 놀랍게 독점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네. 그런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칩을 붙이려면 요게 굉장히 저온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종이보다 얇거든요. 칩이. 이제 종이보다 얇아서 네. 이게 중간 그 표면 처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저온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기술. 고압 수소 어넬링 같은 그런 거. 예. 예, 뭐 HPSB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야기하는 이 AI 반도체 시대에서 밸류 체인에서 뭔가 위너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은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라는 게 어떤 서비스냐?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이 예전처럼 뭐 그냥
우리 국밥 하나만 주세요. 주모 국밥 말아주세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고기는 미디엄을 해주시고요. 소금은 뭐 프랑스산 게랑드 소금을 해주시고요. 뭐 로즈마리 이런 거예요. 사실 예.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업체가 와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다 맞춰줘야 돼요. 기존처럼 뭐 돈가스 대량으로 튀겨서 주는 이런 거는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비자들이 네. 초맞춤화 서비스를 원하니까 네. 그 초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술이 또 AI일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AI를 바탕으로 한 초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이게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런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데 좀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첨언해 드릴까요? 재밌는 거 고성능 칩을 또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기 위한 또 고성능 접착제 회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도 뭐 기존 자동차 뭐 한 제 차에 아마 반도체가 한 300개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전기차는 뭐 한 700개로 늘어날 것이고 자율주행 전기차는 뭐 3,000개 가량 이렇게 반도체가 늘어나잖아요. 그 반도체가 어쨌든 고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조립하는 방식도 있지만 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달리는데 달리는 자동차에서 이런 수많은 반도체들이 잘 고정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접착제 회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전달되고 사용되는 데까지 정말 엄청난 복잡한 이 밸류체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또 어떤 분야에 더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나, 어느 분야를 더 진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 AI 반도체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콩고물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HBM이라는 영역에서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각구도였잖아요. 네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삼각구도였고 그때만 해도 아마 마이크론이 한 10% 정도. 우리나라 두 개 기업이 90% 정도. 이렇게 되다 점차 2024년으로 오면서 95% 이상 우리나라 기업이 점유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소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HBM의 수요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기회를 가져가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시장성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HBM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만 해도 이게 뭐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뭐 40%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불과 또 다른 조사 업체에서는 70%다.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HBM 성장률이 17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AI라는 그 어떤 영역이 그만큼 빨리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뭐 지금 마켓시어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비슷하잖아요. 둘 다 네. 뭐 45% 정도로 나오는데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HBM도 HBM이 있고 HBM2가 있고 2E가 있고 3가 있는데 네. 지금은 4세대 제품이 제일 하이엔드인데요. 네. 이게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켓시어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거는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HBM3를 삼성이 양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이제 관건이에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주도의 HBM 생산 구조가 간다 그러면 AI 반도체에서 또 HBM이라는 게 쇼티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병목이 돼서 AI 반도체는 수요가 이만큼이던데 요만큼밖에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적으로 보면 HBM 쪽에 주가 퍼포먼스는 또 훨씬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쇼티지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요 죽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나 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자꾸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HBM에서는 또 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안도 되고 뭐 자신감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주죠, 사실. 근데 인공지능 반도체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나아가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로의 진입은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눴을 때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지위를 계속 고수하는 흐름인데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결국 그러면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요. 네. 결국 교육 인력 양성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또 그리고 벤처 생태계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왜 교육 예산 줄이고 R&D 예산 줄이냐는 네. 이게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고민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정말 갑자기 또 화가 나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2%고 아까 말씀하셨던 HBM 성장률은 140%인데 결국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140% 성장하는 이런 산업을 더 많이 주도하고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이 없다면 나머지 산업은 몇 퍼센트 증가할까? 마이너스 증가하지 않을까? 우리는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중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피크 코리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산업으로의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미래를 보고 봤을 때 정부가 하는 일이 결국 재정정책, 예산을 편성하는 일인데 근데 그 예산은 왜 교육 예산 줄이고 R&D 예산 줄이냐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아닙니다. 화를 냈네. 예. 저도 너무 뭐 안타깝습니다. 저도 기자 일도 해봤고 예. 벤처 캐피탈 쪽도 일을 해봤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VC 생태계는요 모험 자본이 아니에요. 굉장히 모험 자본을 싫어하는 VC이고요. 굉장히 특이한 어떤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R&D 성공률이 정부 R&D 성공률이 거의 80~90%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D가 그러면 이건 성공할 때만 밀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맞아. 모험적인 기술에 투자가 전혀 안 됐다는 실패를 겁니다. 용인하지 않는 네. 사회인 거예요. 실패를 용인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실패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죠? 네. 우리 교수님이 그 정부 가서 좀 더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 벌써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뭐 1시간 정도 토론을 이렇게 쭉 해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토론을 지향하는 게 제 채널의 어떤 목적성도 있는데요. 이 토론 참여하신 소감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어떠세요? 네, 뭐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굉장히 많이 여러 채널에 출연해봤는데 네. 제일 독특한 컨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제가 하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많이 질문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그 네. 다행입니다. 네. 아마 네.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다른 채널에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우리 PD님이 질문지를 만들어 주시는데 저 안 보고 옵니다. 네. 안 보고 오고 여기 와서 지금 본 거고요. 근데 이 질문지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거의 활용하지 네. 질문지가 없어도 되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네. 토론을 저는 지향하고 있고 네네. 제가 관심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쭙고 저의 의견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는 채널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래도 오셨으니까 주가는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하나는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삼성전자가 8만 전자 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딱 가졌다가 7만 중반 요 정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그냥 견해를. 예.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뭐 거의 삼성전자를 뭐 분석한 지가 거의 18년 정도 되는데 제일 안 좋아요. 지금 네, 사실은. 네. 지금 상황이 제일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 고목이요. 한 방에 쓰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충분히 다시 저는 다시 리뉴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인텔이 아무도 인텔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었는데 결국 인텔이 조금만 잘하니까 주가 퍼포먼스 꽤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올해 삼성전자한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HBM 쪽에서 기술 주도권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거의 내주고 있는 그 HBM3라는 기술, HBM3라는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는 결국 파운드리 기술 경쟁이요. 지금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2나노, 그리고 이제 우리 코어스라고 하는 2.5D 구조의 패키징. 이거를 삼성은 iCube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거기서 결국 주가 퍼포먼스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투자 의사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것이고 이영수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고려하십사 이렇게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제2의 중국은 누굴까? 예를 들어서 제2의 삼성전자는 누굴까? 뭐 이런 그림을 항상 그리는데 제2의 엔비디아는 누굴까? 뭐 미국에서는 뭐 AMD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제2의 엔비디아처럼 좀 유니콘 기업으로 부상할 그런 기업 몇 개 관찰하고 계신 네. 기업들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미 뭐 많이 지금도 밸류가 편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인 관점, 산업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특정 영역에서 약간 핵심적인 기술을 쥐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TC 본더, 서멀 컴프레스 쪽에서 이제 칩기를 붙이는 이런 쪽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독보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표면 처리, 그리고 이제 어닐링이라고 하는 그런 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HPSP,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 어떤 업체들이 이제 테스트 소켓 중에서 뭐 여러 업체들이 원하는 것들을 맞춤으로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3개 정도는 만약에 이 AI 사이클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갑자기 이제 계속 지속될까라는 그 마지막 그 운을 띄워주셔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2차 전지 전기차는 정치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치색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게 유망한 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원자력 같은 경우도 정치색이 있는 산업인 네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버렸죠. 네. 그렇게 돼버린 거야. 네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저는 기술, 산업은 정치색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정권이 권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유망 산업이 되고 비유망 산업이 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도 마찬가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 기술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근데 재밌게도 2차 전지는 정치색을 띠겠지만 반도체는 정치색을 상대적으로 안 띠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반도체 is everywhere. 뭐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그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일고 있지만 그 자체는 정치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에너지 트랜지션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렇죠. 전기차가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지형 변화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지형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나라 정책은 또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생각해 봐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말 이 반도체 산업에 깊이 있는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